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선옥 씨는 눈을 뜹니다. 2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죠. 조용히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한 뒤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재민이가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여야지.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감자를 썰고 두부를 자르고 시금치를 다듬습니다. 밥솥에서는 갓 지은 쌀밥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갑니다. 박선옥 씨의 손놀림은 능숙합니다.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린 손이니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재민이가 취직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박선옥 씨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 아들만큼은 전세 걱정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해주고 싶다. 퇴직금과 남편 보험금, 그리고 알뜰하게 모아둔 예금을 모두 털어서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신혼부부 이름으로요.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엄마가 살림 도와줄게. 함께 살자. 며느리 서다은 씨는 별다른 반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 윤재민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우리 셋이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그렇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선옥 씨는 기뻤습니다.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들 곁에서 예쁜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는 게 훨씬 좋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집안을 정돈하고 빨래를 돌립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한 뒤에는 청소를 하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장을 봅니다. 저녁이면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밥상을 가득 채웁니다. 함께 살면 더 행복할 거야. 박선옥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다은 씨의 반응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침 밥상 앞에서도 인사는 간단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맛있다는 칭찬도 없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서둘러 숟가락을 놓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러겠지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싸주면 괜찮아요라며 사양하고 저녁에 오늘 뭐 하셨어요? 물으면 네라는 짧은 대답뿐입니다. 그래도 박선옥 씨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말수가 적은 성격일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더 잘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묘한 기류는 계속되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물 한 잔 마시러 나왔다가도 눈을 마주치면 서둘러 들어갑니다. 딸깍.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같은 소리인데 박선옥 씨의 귀에만 그렇게 들렸던 걸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요. 결정적인 순간은 갈비찜을 만든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갈비를 발견한 박선옥 씨는 기쁜 마음으로 장을 봤습니다. 재민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메뉴니까요. 오후 내내 정성껏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워 뭉근히 끓였습니다. 저녁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윤재하게 졸인 갈비찜, 겉절이, 나물 3가지,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박선옥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와, 갈비찜이다. 엄마 갈비찜 정말 오랜만이에요. 하지만 며느리 서다은 씨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오늘 회식 때 고기를 많이 먹어서요. 어머, 그래. 그럼 조금만이라도. 박선옥 씨가 권하려 하자 서다은 씨가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 잠시 머뭇거리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해주실 건지. 저희도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박선옥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구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 겨우 그 말을 하고 박선옥 씨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맛있는데 엄마 갈비찜은 정말 최고야. 하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선옥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미리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살림을 도와주는 것도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된 걸까요? 내가 사준 집에서 내가 돈을 들여 장을 보고 만든 음식인데 말이죠. 그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나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방으로 들어가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부엌에 물 한 잔 마시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인사도 점점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잘 먹겠습니다조차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저녁에는 아예 방에서 식사를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피곤해서요. 오늘은 일찍 자고 싶어요. 배가 안 고파요.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의미는 같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박선옥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너무 오지랖이 넓었던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원래 그런 성격인 걸까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재민아, 다은이가 나한테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다은이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박선옥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용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며느리의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몸짓에서 느껴지는 거부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박선옥 씨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아들 내외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박선옥 씨가 텔레비전 음량을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집도 마련해 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시고. 서다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생활이 필요해요. 신혼인데 한 공간에 계속 같이 있으니까 솔직히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힌다. 그 단어가 박선옥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숨을 막히게 하는 존재란 말인가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방이랑 거실은 저희 부부 공간으로 써도 될까요? 어머니는 방에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에 계시라고? 네. 식사도 방에서 하시면 저희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선옥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다은이 말도 이해가 가요. 요즘은 다들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비겁한 중재였습니다. 아내 편을 들면서도 어머니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 말. 박선옥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잠깐만. 이 집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 그건 알죠.
하지만 어머니도 저희 사생활은 존중해 주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습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산 집인데 내가 부엌도 못 쓰고 거실도 못 쓰라는 게 말이 되니? 법적으로는 저희 명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선물하신 거잖아요. 선물했으면 이제 저희 집이죠. 칼 같은 논리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으로는, 도리로는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은 씨,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박선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계속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박선옥 씨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재민이가 가져다 준 밥상을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이번엔 자신이 문을 닫는 소리였습니다. 밥상 위에는 찬밥과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자신이 아침에 차려준 푸짐한 밥상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선옥 씨는 정말로 방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혼자 간단히 해결하고 부엌 사용은 최소화했습니다. 거실은 아예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난방비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겨울인데 난방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고지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방에서 보일러 틀면 안 되나요? 박선옥 씨의 방은 북향이었습니다. 겨울에는 햇빛이 들지 않아 춥습니다. 보일러를 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거실만 따뜻하면 되는데 어머니 방까지 덮이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내가 내 방 난방비는 내가 낼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아껴 쓰시면 안 돼요? 낭비하시는 것 같아요. 낭비. 그 단어에 박선옥 씨는 치가 떨렸습니다. 추워서 보일러를 트는 게 낭비라니요. 돈 문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까지 모든 공과금이 며느리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물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전기 아껴 쓰셔야죠. 박선옥 씨는 점점 죄인이 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사준 집에서 자신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박선옥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생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쯤 박선옥 씨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 그리고 남편이 쓰던 손목 시계. 그 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까지 차고 있던 시계.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기 있는 물건들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베란다가 너무 지저분해요. 박선옥 씨는 시계를 꼭 쥔 채 돌아봤습니다. 이건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야.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되잖아요. 물건으로 남겨둘 필요는 없죠. 저희도 곧 베란다에 선반 설치할 건데 공간이 필요해요. 잠깐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너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도 이 집에서 계속 사실 거면 저희 생활에 맞춰주셔야죠. 며느리는 돌아서 가더니 큰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안 돼. 박선옥 씨가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이미 박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비닐봉지에 구겨 넣고 앨범을 쌓고 작은 소품들을 무심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조심해. 그거 소중한 거야. 괜찮아요. 옷은 헌옷 수거함에 버리면 되고 이 낡은 것들은 그냥 버리면 돼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남편의 손목시계였습니다. 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아, 박선옥 씨는 무릎을 꿇고 시계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간 유리 틈으로 시계 바늘이 보였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낡은 시계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선옥 씨는 시계를 꼭 쥔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손에는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듯한 간단한 케이크. 고맙다. 박선옥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 다은이가 좀 예민한 거 이해해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베란다 물건들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마저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박선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리할게. 아들이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박선옥 씨는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초였지만 그래도 켜봤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방식대로. 초를 불어 끄고 케이크를 한 입 먹었습니다. 달았지만 쓴맛이 더 강했습니다. 그날 밤 박선옥 씨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옥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개인 최성남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박선옥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느 아파트인데요? 주소를 말하자 최성남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거기 요즘 시세가 좋은데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빨리 팔고 싶어요. 조용하게, 그리고 신속하게요. 박선옥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 그러시면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으시면 금방 나가실 거예요. 혹시 금매 사유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빨리 처리해 주세요. 최성남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명의가 따님 내외분이시네요. 그럼 위임장이 필요한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선옥 씨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찾았습니다. 아들 내외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권리증, 그리고 인감증명서. 다행히 인감도장과 서류들은 모두 박선옥 씨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다 준비한 집이니까. 법무사를 찾아가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아들의 서명을 완벽하게 흉내냈습니다. 40년 넘게 아들의 알림장, 숙제장에 사인을 해왔던 손입니다. 누구보다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 김도연 씨와 아내 이수진 씨. 와, 여기 정말 좋네요. 이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양이고 층도 좋고 학군도 좋고 완벽해요. 가격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김도연 씨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박선옥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하시겠어요? 네, 바로 계약하고 싶어요. 언제 잔금 치르면 될까요? 빠를수록 좋아요. 그럼 2주 후에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마침내 잔금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등기 이전도 완료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박선옥 씨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가끔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좀 조용하신 것 같은데. 응,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박선옥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면에서는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체념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거실에서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하면서도 박선옥 씨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쉬세요. 저희끼리 조용히 얘기할 거예요. 박선옥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난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디데이 전날 밤 박선옥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긴장되고 두렵고 그러면서도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샀습니다. 갈비, 등심, 새우, 그리고 각종 채소들. 부엌에서 하루 종일 요리를 했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갈비찜을 끓이고 등심을 구웠습니다. 파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습니다. 오후 5시쯤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냄새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특별한 날이요? 박선옥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6시, 아들도 퇴근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그냥 맛있는 거 해주고 싶었어.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하자. 식탁은 화려했습니다. 명절 음식처럼 가득 차려진 상. 며느리는 조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아들은 좋아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엄마 손맛.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박선옥 씨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기억에 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일어나려 할 때 박선옥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거실에서 차 마시자. 네. 며느리가 의아해했지만 박선옥 씨는 이미 주전자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 내외도 따라 나왔습니다. 차를 따르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선옥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네. 내가 그랬지.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예민해서. 아니야. 내 진심이었잖아. 너는 정말로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싶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서로 불편한데 왜 같이 살아야 하나? 엄마, 그게 무슨... 아들이 끼어들려 했지만
박선옥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예, 이 집에서 나가기로 했어.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을 박선옥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선옥 씨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가야 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팔았거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 지난달에 계약했어. 잔금도 다 받았고 등기 이전도 끝났어. 새 주인이 다음 달 첫째 주에 이사 들어온대. 말도 안 돼요. 이 집은 우리 명의잖아요. 맞아. 너희 명의지. 하지만 서류는 내가 다 가지고 있었고 인감도장도 내가 가지고 있었어. 위임장 만들어서 팔았어. 그건 불법이에요. 사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불법이라고?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 박선옥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내 이름이 아니라 너희 이름으로 했을 뿐이지. 선물한 거잖아. 내 말대로. 그런데 선물 받은 사람이 선물 준 사람을 방에 가두고 밥도 따로 먹게 하고 난방비까지 따지면서 구박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농담이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계약서 여기 있어. 박선옥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등기 이전 확인서, 그리고 통장 사본. 전부 팔았어.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동안 나는 이 집을 처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집인데.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우리 집? 누가 사준 집인데 우리 집이야? 내 돈이 얼만데? 박선옥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너희가 원한 거잖아. 나보고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간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쾅! 박선옥 씨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이 집을 비워야 해. 새 주인한테 넘겨줘야 하니까. 엄마, 이럴 수 있어요? 진짜로? 할 수 있어. 아니, 이미 했어. 박선옥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다른 곳에서 지낼 거야. 너희는 알아서 이사 준비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남편의 금간 시계. 거실에서는 아들 내외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심하게 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나만 잘못했어? 당신은 뭐 했는데? 박선옥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박선옥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로 향했습니다. 며칠 정도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아들, 며느리, 며느리의 어머니, 이모 박선희까지 모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박선옥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다 너희가 원한 일이야. 책임져. 며느리의 친정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다은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이모 박선희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래도 애들한테 집은 남겨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박선옥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희야, 너는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방에 갇혀 지낸 일, 난방비를 따지던 일, 베란다 물건을 버리던 일, 그리고 남편의 시계가 깨진 일까지 박선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정도였어? 내가 몰랐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나는 내 인생을 찾을 거야. 그리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친척들 모두. 일주일 후 박선옥 씨는 새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가구와 생활용품, 그리고 새로 산 침대와 소파, 창문을 열자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박선옥 씨는 주민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노인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가요 교실 라인 댄스, 스마트폰 활용 수업,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 모두들 따뜻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반가워요. 같이 춤춰요. 휴대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박선옥 씨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었나요? 아침에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에는 혼자 간단히 해먹거나 밖에 나가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미움받을까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선옥님 맞으시죠? 네. 상자를 열자 과일 바구니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 주인 김도현, 이수진 부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좋은 집에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박선옥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의 말. 이렇게 간단한 말인데 자기 가족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재민이야. 제발 좀 도와줘. 월세 낼 돈이 없어. 재민아, 엄마 제발 조금만 빌려줘. 갚을게. 안 돼. 엄마,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 나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엄마 진짜 너무해.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냉정한 건 너희였어. 이제 책임지고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혼자 설 수 있게 하는 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고 맨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박선옥 씨는 놀라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재민아, 일어나.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집 잃고 월세 내고 알바하면서 살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어요. 엄마가 그걸 다 우리한테 줬는데 우린 당연한 줄 알았어요. 박선옥 씨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다은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자기 문제를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안 살게요. 박선옥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작은 오피스텔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엄마. 아들은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박선옥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민아, 네, 엄마. 용서는 한다. 하지만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어. 알아요. 너희는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서로 존중하면서.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식사 후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여행도 가고, 춤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들이 가고 박선옥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선옥 씨는 이제 동네에서 멋쟁이 할머니로 통했습니다. 항상 밝게 웃고 트로트를 부르고 라인 댄스를 추는 활기찬 할머니. 그리고 드디어 첫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지중해 크루즈였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석양이 수평선에 내려앉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서다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야 공간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책임과 존중의 공간이었네요. 행복하세요. 박선옥 씨는 엽서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선옥으로 산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박선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해방이었고 단절이 아닌 경계였습니다. 멀리서 응원하는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황금빛 바다 위에서 박선옥 씨는 자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박선옥 씨는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을 한 걸까요?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가족은 구속이 아닙니다. 함께 산다는 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박선옥 씨는 집을 팔았지만 진짜로는 자기 인생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도 진짜 교훈을 준 것이죠. 이제 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